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환자-의사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환자-의사 관계를 다시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왜 서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순서를 보면요. 우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든 의사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관계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가, 그 고대로부터 의사의 지위는 어땠는가, 그래야 이제 지위 관계가 밝혀져야 그 다음에 환자하고 관계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계급 사회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계급 사회에서 의사들은 어떤 지위를 차지했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라는 직업이 분화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제 아주 고대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의사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의사도 있고 뭐 치과의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하나를 뭉뚱그려진 그런 역사 사실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학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 의료문학 1에서 역사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이 의학이 20세기 동안 아주 너무너무 잘 작동을 해왔죠. 그래서 그 지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20세기 말에 오면서 이런 지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흐름에서 파악을 해본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를 하는데, 왜 지금 환자-의사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느냐, 왜 서사의학이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떤 일반적인 설명의 틀로 엮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그런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보편적인 구조가 서사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먼저 인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인간 그러면 인과 간으로 돼 있죠. 사람 민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대개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 서 있는 듯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는 고대로부터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민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인데요. 결국은 피지배 계층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민이라 그러면 인이라 그러면 지배 계층이나 중간 계층을 의미했다면 민이라 그러면 피지배 계층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민을 얘기하는데 인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공산권 국가 북한 같은 경우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이념적인 것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대로부터 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사람 사이잖아요. 사람 사이. 이거 상당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person이잖아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퍼슨이라는 말이 이제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그 인물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에 썼던 그 가면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 한 사람 전체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람 인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고도의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만연되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스며 있는 서로라고 하는 개념, 사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희석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말 자체에 그런 것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그리고 사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새로이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수업의 이제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서양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아시아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서로 사이였지만 이쪽에는 이제 독립된 개인들을 의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대 이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공동체주의적인 사회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되죠. 개인.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이제 사회가 되니까 사람은 개인이 나름대로 그 정체성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인디비듀얼이에요. 더 이상 쪼개서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쪼개서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에 뭐 장기를 하나 떼내도 살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인디비듀얼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근대적인 사유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간 주체, 인터퍼스널, 인터서브젝티브라고 하는 말로 이제 철학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서로, 그 다음에 사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인간을 보십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개인이에요. 근대에서는 그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데카르트 이후에 심신이원론이 정설이 되고, 그다음에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또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또는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확실하게 이제 사회에 뿌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300~400년 지내온 거죠.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도 역시 이런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주체가 아닌 타자, 타자, 나가 아닌 다른 사람, 타자를 중심으로 사유하려는 그런 경향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뭡니까 그 타인의 얼굴을 아주 절대적인 명령으로 봅니다. 타인의 얼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그 생각했던 것들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좀 거격한 주장일 수가 있죠. 타자를 절대적인 관계로 봅니다. 타자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 레비나스 오게 되면 타자, 다른 사람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뒤로 오게 되면 이 타자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데 있어서 이 사이를 보는, 우리가 인간에서 이 간을 얘기했잖아요. 이 사이를 보는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지금 와서는. 그리고 이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수준에서 인간의 몸을 탐구하는 그런 과학에서도 그런 패러다임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면역이죠. 면역.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셀프와 넌셀프로 구분되는 거 있잖아요. 내 몸에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면역학자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아와 비아라고 하는 것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 양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적 존재다 또는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관계를 맺지 않은 독립된 존재, 고립된 존재는 살아가기가 거의 어려운 거죠.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진화 생물학에 의하면 우리 몸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 있느냐? 우리 조상이 진화해온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은 수렵 채취를 하는 시가 그런 종족이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동물과 사자 같은 동물과 달리 또는 호랑이 같은 동물과 달리 혼자서 사냥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자처럼 그런 이빨도 없고 그런 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협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룹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었고 집단을 이루고 살려면은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뭐 먹을 거리도 구하지만 또는 그 집단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그 구조가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빈 던버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약 150명 정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많아갖고 뭐 1,000명까지 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주 전화하는 사람, 뭐 한두 번, 그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역시 한 150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협동을 하고 또 이제 그 바깥의 사람들하고 경쟁도 했겠죠. 뭐 내부에서도 경쟁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한 속성이 바로 우리가 협동이라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생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또는 같은 진화생물학자를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경쟁의 입장에서만 보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의사가 처했던 그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면은 뭐 일정치는 않습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초기 인간 집단에 있어서는 의사가 그 어떤 그 제사장이나 또는 부족장의 역할을 겸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50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150명의 안위를 책임지는 뭐 추장 정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전쟁도 하고 또는 무슨 뭐 점을 쳐갖고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부족원 중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기도 하고 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의사는 제사장과 부족장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씩 분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특화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샤만이었다는 겁니다. 샤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무당이죠. 샤만이 나타나서 샤만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의자로 쓸 때 이 글자로 쓰기도 하고 이 글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보면은 요 요거는 밑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술 유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무당이 의사였다고 하는 것이 이 한자의 흔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샤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굉장히 그 지위가 하락을 합니다만 원시 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래를 아는 사람이니까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 오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의학이 잡학이 되잖아요. 잡학이.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강조를 하면서도 유교 이념에 의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비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유학자들이 의학을 공부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의사를 부르는 이름도 그래요. 의원. 그다음에 놈자자를 쓰는 의자라는 말 쓰고 의생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1900년도 대한제국에서는 의사제도를 만드는데 이때는 의사인데 손비사자를 썼죠. 손비사자를 쓰는 의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이 스승사자 쓰는 의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의사들의 지위가 상당히 격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제도권 내에서의 지위가 상당히 격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서양은 어땠는가 보면은 서양에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내과의 전통과 외과 전통이 뚜렷이 구분이 되죠. 그 내과에서는 피지션이고 외과에서는 서전이에요. 피지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식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서전은 공부를 안 한 사람, 공부를 뭐 거의 안 한 거죠.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기술로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대장장이나 무슨 뭐 이발사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층이 뚜렷이 구분되어 왔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물론 이제 내경 전통과 상한 전통이 있지만 그 치료법에 있어서의 전통이지 이런 신분상의 전통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유의와 뭐 용의 이런 구분이 있어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구분이 있지만 서양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오늘 이제 환자 의사 관계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이 피지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위가 높지만 대개 이제 왕족이나 귀족의 후원을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자를 뭐라고 불러냐면 페이트론이라고 불렀어요. 페이트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날 지원해주는 사람이라는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베토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궁정음악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정에서 음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의사들도 그랬었던 겁니다. 왕이나 귀족에 봉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진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피지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잖아요. 왕이나 귀족보다 의사가. 그러니까 페이트론이 된 겁니다. 페이트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이트론이라고 했지만 또 나중에 오면은 이런 관계, 상하 수직 관계, 신분적인 관계가 환자 관계하고도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지션들이 만약에 지위가 낮은 사람과 대할 때는 상당히 뭐랄까요,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파터널리스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과 의사의 경우에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전통이 몇백 년 계속 오래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 서전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뿌리도 꽤 크거든요. 꽤 깊거든요. 서전들은 주로 이제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일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지션들은 상당히 그런 그 우아하게 진료 행위를 하고 했다면 서전들은 그냥 상업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기 어깨 너머로 본 걸 갖고 그대로 주로 이제 입 뽑고 피 뽑고 하는 거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환자를 어떻게 받겠느냐? 클라이언트로 봤다는 거, 고객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 의사 관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전통이 있어요. 서양에서 페이트론으로 보는 전통과 클라이언트로 보는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한 18세기 경에 오게 되면 우리 이제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이제 과학적 의학들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의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합쳐져요. 내과와 외과 합쳐지죠.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합쳐지면서 그때 이제 어떤 말이 나오고 닥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지션과 서전 합쳐서 그냥 닥터라고 부르는 거죠. 옛날엔 그냥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의사들 닥터 아무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미스터 아무개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더 좋아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상한 전통인데 아무튼 닥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닥터라고 하는 말은 어원을 따져보면요. 라틴어의 도시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도시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가르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를 닥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박사와 똑같은 지위를 의사에게 줬던 것이죠.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의과대학의 8년제가 되면서 박사에 준하는 학위를 주기 위해서 닥터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과 외과 합쳐지면서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후광을 입으면서 그 지위가 높아지면서 생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닥터라고 하는 그런 높은 이름으로 부르니까 결국은 환자 의사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가부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밌죠? 자, 내과 의사는 환자를 페이트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았고 외과 의사는 주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부터 환자를 어떻게 부르냐? 페이션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페이션트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견뎌내는 자죠. 견뎌내는 자.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 환자인 거죠. 우리말로는 환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몸은 두 개가 있고 꼬챙이가 찔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두 개의 전통이 합쳐진 거죠. 근대 와서 합쳐져서 이제 환자 의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자 의사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20세기 말에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될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역학적인 전환, 에피데미올로지컬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뭔가 하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요 사망 원인은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패스트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였다 그러고 뭐 20세기 초에 와도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으로 죽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는데 20세기 말에 오게 되면 전염병이 이제 퇴치가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아직까지 퇴치된 건 아니지만 통제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수명이 늘어나니까 뭐가 많아요? 만성병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성병이라는 것은 그 전염병처럼
드라마틱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의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환자 의사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자 의사 관계라는 게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에 의해서, 역사적 변화에 의해서 추동되는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화라는 겁니다. 과거에 의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자 의사 관계의 틀은 가부장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버지고 환자는 아이고 의사가 모든 걸 다 하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다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정보도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뭐 어디 접근할 수 있고 뭐 지식도 그렇고 뭐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지식, 정보 이것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민주화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 의사 관계는 옛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환자 의사 관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성병이 쇠퇴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만성병이 증가하니까 이제 의사의 권위가 과거에 그렇게 진짜 사람 살리는 기가 막히게 기여했던 그런 것들에서 조금 물러나는 거죠.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을 살리죠, 의사가.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 민주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의 인권 과 관련된 상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상식이 구조가 변하고 있잖아요. 상식이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역학적 변환,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그다음에 인권의식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사들이 과거처럼 과부정적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우리가 공부한 의료 인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태어난 그 배경 역시도 이런 민주화 또는 역학적 전환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 없었다고 한다면 의료 인문학은 태어나지도 않았었겠죠. 그래서 인문학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적인 그런 변화가 의학에 도입되면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민주적인 그 환자 의사 관계를 만들려면은 그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진화적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사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환자의사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얘기도 되지 않았죠. 20세기 이전에는 뭐 환자의사 관계라는 것 자체가 주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20세기 와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데, 이 이름이 좀 변하는 걸 보면 흥미로워요, 상당히. 영어로 볼 때.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 그랬거든요. DPR이에요. 의사가 먼저 나오고 환자가 나중에 나오죠. 의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에 오면서 이제 이게 지위가 바뀌죠. 우리가 너무 그 환자를 막대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집어 버려요. 닥터와 페이션트의 순서를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페이션트 닥터 릴레이션십 PDR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에서는 의사가 환자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 기본적인 그 관계는 뭐냐? 굽어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굽어보면서 잘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환자가 따라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페이션트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환자를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쓴 말이 뭐냐? 컴플라이언스. 뭐예요? 컴플라이언스 뭐죠? 수능도예요. 수능도. 그 의사의 처방에 얼마나 환자가 잘 따르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뭐죠? 의사가 항상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지시한 대로 환자는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그건 환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다가 이게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페이션 닥터 릴레이션십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에미니니 뭐니 뭐 그래서 받들어 모시기 그래서 친절 경쟁이 뭐 나타나고 그죠? 지금도 일부 그래요. 그죠? 친절 경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문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전혀 진정성이 안 보여요. 진정성이 없는 친절은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잠깐은 당장은 뭐 환자들이 좋아하고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진정성이 있는 태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건 난 여기 사례를 갖다 붙여놨는데 얼마 전에 무슨 뭐 저 군부대에서 장성들이 별다른 사람들이 사병들 발 씻어주는 그런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 없는 거는 너무 뻔한 거죠. 뒤집어질 수 없는 것은 그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한테 잘할게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인 거죠. 그래서 받들어 모시기, 환자를 받들어 모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역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 페이션트 닥터 릴레이션십.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닥터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닥터라는 말. 뭐 이건 나쁜 말은 아니죠. 그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닥터라는 말 자체에 어떤 불평등이 내재돼 있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죠? 도시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닥터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Patient Physician Relationship입니다. PPR. 환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가 나오는데 의사는 닥터가 아니라 피지션이에요. 피지션. 피지션이라고 하는 피지스라는 말이 원래 자연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여기서 피지션은. 피지션은 자연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닥터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피지션은 자연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생태적인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주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료인문학 2에서 환자 중심 의학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민주적인 관계가를 표현하는 말이 patient physician relationship이고요. 여기서는 뭐냐? 이제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은 위에서 굽어보는 거였고요. 페이션트 닥터 릴레이션십은 받들어 모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상호간에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문제풀이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어느 일방의 주도권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주장하고자 하는 환자 의사 관계고, 그런 그 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서사의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사의학으로 갑시다. 이제 의학의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론이 주로 위주였잖아요, 그죠? 그동안 주로 이론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맞으면 그것이 경험적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 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의 경험보다는 환자의 주체적 경험. 그러니까 에비던스 메디신은 객관적 경험이죠. 경험들을 어떤 그 객관적 데이터로 추출해낸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서사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환자의 주체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남는 경험이 아니라 환자의 그 주체적 경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문학을 얘기하잖아요.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뭐 그 사람이 뭐 누구를 사랑한 이유를 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할 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환자들은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 경험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고요. 그럼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과학적 의학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독점적인 경향이 있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하는 그 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유로 가죠. 이제 공유 경제.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미래의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독점이냐 공유냐. 이제 지금까지는 독점이 유효했다면 앞으로는 공유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텍스트가 주류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과서를 보고서 공부했었잖아요. 저희까지 나까지만 하더라도 뭐 교과서가 막 손 떼가면서 싹 까매질 때까지 책을 읽어야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거 뭐예요? 텍스트 있는 것은 왜 텍스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실현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 갖다 놓고 텍스트가 진리인 것처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갖고 막 논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주로 감정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이론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교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굉장히 비하해 왔죠. 감정은 억눌러야 되는 걸로 비하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의료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상당히 크게 좌우됩니다. 이 챕터에서 주로 라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라뽀. 환자 의사 간 사이의 어떤 신뢰 관계가 라뽀인데요. 처음 만남을 통해서 그 라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만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라뽀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지식, 내 이론이 아니라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환자의 고통에 얼마큼 공감해 주느냐, 진정성을 갖고 공감해 주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학의 역할이에요. 의학에서의 문학의 역할. 소설이라든지 저 이제 소설의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감정과 공감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문학은 이미지와 감정의 도서관이다. 그렇죠?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그 속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죠. 객관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들이 겪는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그 어떤 장면을 연상하잖아요. 그것도 이미지로 남아 있죠. 이미지로 남아 있어서 내가 연상했던 그 이미지와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달랐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설 읽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미지의 도서관이 이제 나한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느꼈던 주인공들이 느꼈을 감정 이런 것들도 역시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기억 창고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문학작품 소설을 읽는다는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뭐 사건의 어떤 그 흐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건의 흐름에 그 흐름을 탔던 그 주인공들이 겪었던 경험들, 겪었던 뭐 고통이랄지 기쁨이랄지 슬픔이랄지 이런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감정을 전이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럼? 그러면 난 분명히 변화가 온 거, 나한테 변화가 온 거잖아요. 내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나한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미지와 어떤 감정의 도서관을 이제 짓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환자 의사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그런 도서관에 쌓인 그런 아카이브들이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감정 또는 뭐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여태까지 강조해 왔던 어떤 이성적인 보편적인 지식,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지식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죠? 이제 그런 감정적인 그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객관적인 지식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20세기 의학에 이만한 성공을 이룬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조차도 과학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걸 퀄리아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설명하기도 해요. 내가 뭐 빨간색을 보고 느꼈을 때 그 느낌, 그걸 퀄리아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비판하기로는 그것도 하나의 환원이죠.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홀이 있습니다. 홀, 미닝풀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서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닝풀 홀이에요. 의미 있는 전체. 이 경험에서 중요한 건 미닝풀 홀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암이 걸렸, 암 진단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 진단이 나한테 주는 의미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닝풀 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퀄리아라고 하는 요소로 분해한다?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환자의 경험에 뭐랄까 어텐딩, 인게이지, 어텐드 인게이지 이런 얘기라고. 또 위트니스, 환자의 고통을 목격하는 겁니다. 이제 서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환자의 경험을 목격하는 것, 환자의 고통을 목격하는 것. 이것이 의사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을 해서 내가 무슨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목격을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인간적인 교류,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환자 의사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질병에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의학이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즘에 이제 그 환자의 경험들을 모으는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생기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미소한 그런 거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SNS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SNS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환자들이 올리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올렸던 것들도 여러 개 봤어요, 나도. 그러면서 이제 그 시시각각 변해가는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경험을 공유함으로 해서 얼마 전에 내가 잘 아는 선배님 하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평소에 모아놓은 그 서화 작품을 전시회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것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죽어가지만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그 고통을 남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그건 대단히 행복해요. 그 전시회 제가 가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행복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유튜브 보면요. 브이로그라는 거 있죠. 블로그. 비디오 로그. 그러니까 자기 자질구레한 일상들을 쫙 비디오를 찍어서 공유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멋있는 것도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환자들이 그걸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환자들이 자기 일상을 비디오로, 그것도 비디오로. 그죠? 글이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비디오로 기록을 해서 그걸 공유한다면 이건 빅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에 접근하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동물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갖고 인간에게 그것도 확실치 않죠. 동물에게 됐다고 해서 인간이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이론적인 기반에서 접근해 왔지만 지금은 이제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해 간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는 지금 서사의학, 내러티브 메디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브이로그를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 이게 내러티브다. 그죠? 이게 내러티브예요. 우리가 병원에서만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봐서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브이로그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에 열광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든. 그리고 가서 막 좋아요 누르고 뭐 구독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브이로그 중에서도 뭐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의 그 일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않죠. 환자의 일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름대로 의미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사가 또는 의료인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서사 의학에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토리의 타임이 있고 텔링의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간이 있고 말하기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야기의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 소설이라는 그 자체는. 근데 그걸 읽을 때는 말하기의 시간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한테 전달될 때는 어떤 나름대로 그 임팩트를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챕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과제로 올려놨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정폭력의 이제 희생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 간호사나 의사들이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아이,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은퇴한 지 한참 돼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어떤 의사의 대화. 아주 짧은 대화예요. 큰 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예를 들어서 뭐 산문진료라서 이런 거 못한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진정성이 담겼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오고 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사람은 그걸 잊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줬다. 내 고통을 이렇게 보다듬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뭐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거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객관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수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나톨 브로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인데요. 이제 전립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인데 유명한 뭐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였답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칼럼을 썼대요. 자기의 경험을 환자로서 경험을 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수다는 생명의 키스다. 수다. 우리 수다 떤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수다라는 것을 비하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죠. 수다는 생명의 키스다. 마우스 투 마우스 리서시테이션이다. 구강 대 구강 소생술이다. 그렇죠? 수다라는 게 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멋진 얘기도 했어요. 질병은 환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시인이다. 시인이다. 질병의 시인이래요. 그러니까 안에서 질병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 거죠. 그 시가 표현된 게 바로 내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는 그 시를 읽는 독자여야 한다. 시를 읽는 독자여야 된다. 의사가 질병이 환자의 몸에서 쓰는 그 시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시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징이죠. 그죠? 상징이고 뭐 이미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징, 이미지 또는 의미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환자의 몸에 있다는 겁니다. 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미 어떤 분이 썼던 말인데 마음과 몸을 합쳐서 마음과 몸을 구분했었잖아요. 마음과 몸을 구분했었는데 이건 사실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세기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억지로 구분했던 것인데 몸과 마음이 구분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뭔가 하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면 마음이라고 썼어요. 마음, 몸에다가 R을 하나 더 붙여요. 마음이라고 붙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더라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철학자 성함을 지었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런 말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마음 쳐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상호로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현상이에요. 마음. 그래서 난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이 마음에 기록된 시를 읽는 독자여야 된다. 몸뿐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과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말로 번역된 책인데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플라시보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는 독자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시를 읽자입니다. 시를 읽자. 자, 어떤 시를 읽었냐?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시집도 있잖아요. 그 시집을 읽자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침대 맡아서 시 한 편을 읽고 잠들자. 몇 번 반복해서 뭐 외워도 좋고 몇 번 반복해서 그 시를 읽자. 그러면 그 식구가 내가 잠든 동안에 뇌에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그 생각들과 아이디어들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유레카 비슷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레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잠들기 전에는 시를 한 편 읽자. 뭐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시를 한 편 읽자. 그 다음에 남이 쓴 시를 읽고요. 그 다음에 내 기억 창구에 기억된 시를 또 읽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과정을 한번 겪으면 좋아요. 그죠?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몸에 쓰여진 시를 읽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시를 읽자. 시인들이 쓴 시를 읽고 내 경험에 쓰여진 시를 읽고 그걸 표현해도 좋고 표현하지 않아도 좋고 그 다음에 환자의 몸에 쓰여진 마음에 쓰여진 시를 읽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